아프리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대륙이 바로 아프리카거든요. 선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소득 격차는 40배에서 50배까지 벌어졌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중심지들이 계속 발전하는 동안 아프리카는 오히려 더 뒤처지고 있죠. 이게 단순히 한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대륙 전체의 문제라는 게 더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아프리카는 여전히 가난할까요? MIT 경제학자들이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찾아낸 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였죠. 아프리카에는 54개 국가가 있는데 각각 다른 정부 시스템과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에콰도르를 같은 경제 단위로 보는 게 말이 안 되듯이 아프리카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분석하는 건 보통 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빈곤이라는 문제만큼은 대륙 전역에 걸쳐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세이셸이나 모리셔스, 보츠와나 같은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들 국가의 경제도 불안정하고 세금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프리카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라 해도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중하위권 소득 수준에 불과하죠. 경제적 성공은 더 많은 성공을 만들어내고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국가들은 정치적 불안정, 부패, 자본의 파괴라는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어요. 이런 환경에서는 산업이 자리 잡기 어렵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기회에 접근할 수 없게 되죠. 가난한 인구는 다시 정치적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국제 무역과 노동시장이 열리면서 아프리카 산업은 경쟁에서 밀려났고 유능한 아프리카 노동자들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부유한 나라로 떠나버리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잘 알려져 있지만 근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다른 대륙의 국가들은 왜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 아프리카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MIT 연구팀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리적 조건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에서 나라가 지도 위 어디에 위치하느냐가 초반 발전에 영향을 미치듯이 현실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지는 노동, 자본과 함께 생산의 요소 중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전 초기 문명에서도 좋은 땅은 더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인구가 많아지면 사냥이나 농사 외에 기술적인 분야로 전문화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지만 경제적 의미의 토지는 단순히 면적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비옥도, 식수 접근성, 그리고 후반 단계에서는 원자재와 무역 루트에 대한 접근성까지 포함하죠. 경제학자들이 아프리카의 빈곤을 연구할 때 거의 빠짐없이 언급하는 게 있는데 바로 천연자원의 풍부함입니다. 귀금속, 화석연료, 다이아몬드, 그리고 전 세계 전기화에 필수적인 희토류까지 아프리카 땅속에는 수조 달러 가치의 자원이 묻혀 있거든요. 이렇게 풍부한 자원이 있는데도 가난한 게 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왔고 지금 자원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정작 그들은 이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명백한 문제는 대륙 대부분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느냐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대륙을 동서로 나누는데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거대한 바다처럼 작용했어요. 사하라 남쪽의 땅들은 사실상 섬이나 다름없었고 유럽과 중동, 아시아를 잇는 무역로를 따라 일어난 사회 발전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었죠. 오늘날에도 지중해 영안의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세계 무역에 더 잘 통합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더 발전한 상태입니다. 사하라 사막은 경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지리적 특징이어서 경제학자들은 종종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를 완전히 별개의 지역으로 봅니다. 고립은 초기 글로벌 무역과 아이디어, 기술의 확산으로부터 남부 대륙을 뒤처지게 만들었고 나중에는 기술적으로 우월한 지역들의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너머로 토지 자체도 특별히 비옥하지 않았어요. 생산적인 농업으로의 전환은 인류가 이룬 가장 중요한 발전 중 하나인데 당연히 자연적으로 비옥한 땅에서 그 단계를 밟기가 더 쉬웠겠죠. 사하라 사막은 확실히 농사에 이상적이지 않지만 대륙 중심부에 겉보기에 가장 비옥해 보이는 땅조차도 토양질이 좋지 않고 침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최첨단 현대 농업 기술로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수준인데 고대 문명이 이런 조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농업이 가능했을 만큼 풍요로운 지역에서는 오히려
농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냥이나 채집이 더 쉬웠거든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구조화된 발전에 매우 부적합한 환경이었어요. 가장 비옥한 지역들조차 열대 질병과 곤충, 야생동물이 득실거렸고, 이런 환경은 인간 집단이 흩어져서 이동하며 사는 것을 선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이를 다른 초기 발전과 비교하면서 정주 생활의 함정이라는 이론을 제시하는데, 인간 집단이 담수나 목재처럼 초기 인류에게 중요한 자원이 풍부하고 포식자가 없는 지역을 발견하면 그곳에 정착해서 세대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사냥하거나 채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고갈될 때까지 말이죠. 그 시점에서 유목 생활을 잃어버린 집단에게는 농업이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이런 에덴 동산은 아프리카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작은 집단을 유지하며 계속 이동해야 했죠. 오늘날 이것은 수백 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매우 다른 문화적 규범을 가진 수많은 민족 집단이 있는 대륙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대륙이 많은 국가로 나뉘어 있지만 각 국가 내부도 종종 여러 다른 집단으로 나뉘어 있거든요. 무계획적으로 그어진 국경선들은 다른 경제 문제들도 야기합니다. 이것이 식민주의가 남긴 그림자 때문인 건 맞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생산 요소로서 토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촘촘한 국경선 거미줄은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을 위한 바다 접근이 차단되었다는 것도 의미해요. 무역을 위한 교통 인프라는 매우 미미하고 존재하는 것들도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거나 식민 제국이 남긴 낡아가는 철도 선로들입니다. 이것들은 애초에 자원을 착취할 목적으로만 설치되었지 독립적인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었죠. 국가 간 연결은 기껏해야 비포장도로 수준이고 바다에 직접 접해 있어서 세계 무역에 참여할 기회가 있는 나라들조차 다른 주요 지리적 장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부의 아프리카 해안 대부분은 높이가 솟아 있어서 주요 선박 항구를 개발하기에 완전히 부적합하거든요. 인간이 존재하기도 전부터 아프리카는 중후반 경제 발전을 위한 이상적인 출발 지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런 도전들은 다른 생산 요소들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여기에는 거시 경제학자들이 자주 언급하지 않는 요소도 포함됩니다. 토지, 노동, 자본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야기할 때 아프리카의 경우 농업과 무역, 산업에 이상적이지 않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더 작고 분열된 인구 노동력을 의미했으며 상업 중심지에 집중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기술과 인프라 자본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대신 그저 생존에 집중했죠. 여기에 또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경제학자들이 생산 요소로서 기업가 정신을 말할 때는 단순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토지와 노동, 자본이라는 다른 생산 요소들을 조정해서 실제로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하는 겁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것을 노동과 묶어서 다루는데 노동도 단순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지뿐 아니라 그들의 기술 수준도 고려하기 때문이죠. 더 숙련된 노동력은 더 많은 경제 산출을 만들어낼 수 있고 기업가 정신을 또 다른 기술로 본다면 이 둘을 합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경제 사례 연구는 이것이 별도의 독립적 요소로 고려될 만큼 중요한 이유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일 수 있어요. 이 대부분은 MIT의 다론 아세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연구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그들은 왜 아프리카는 가난한가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세모글루 교수는 이 논문뿐만 아니라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전설적인 책도 썼고 경제학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중 한 명이거든요. 아세모글루 교수는 지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리 없이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 최근 역사는 러시아 옆이라는 위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라는 자연 부존 자원 없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석유가 없었다면 오늘날 완전히 다른 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리적 요소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 1인당 소득과 번영의 큰 격차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 지리냐는 질문에 한 답은 단호하게 아니오라는 겁니다. 제도가 압도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정말 충격적인 빈곤 사례입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데 실패했고 산업과 번영을 구축하는 데도 실패했어요. 이런 도전이 존재하더라도 기술 도입이 느렸던 것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게 중요합니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은 연구에서 대륙 전역의 다양한 집단들을 살펴보고 특정 기술이 이용 가능해졌을 때도 그것을 채택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개별적 동기를 조사했습니다. 바퀴 같은 정말 단순한 기술조차 널리 채택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간단한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저렴한 운송수단은 사회가 작은 마을 집단을 벗어나 발전하기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데 자원을 다른 지역 간에 교역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전문화할 수 있게 되거든요. 식량이나 도구, 건축자재 같은 것들을 머리에 직접 무거운 물건을 얹어서 운반해야 한다면 기본적인 손수레보다 훨씬 덜 효율적이죠. 그 시점에서는 무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회 집단이 자급자족하는 게 더 쉬워집니다. 이건 아프리카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었어요. 호주 원주민들도 초기 기술 교환에서 대부분 분리되어 있었고 서구 식민지가 세워질 때까지 대부분 자급자족하는 수렵 채집 집단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라면 아프리카가 역사적으로 북쪽 제국들보다 뒤처진 이유는 설명할 수 있지만 왜 계속 뒤처져 있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이 흥미롭게 발견한 건 바퀴가 대륙에서 일반적인 지식이 된 후에도 연구 대상 집단들이 여전히 손으로 하는 방식을 선호했다는 겁니다. 명확한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이 지역들을 통치하던 제도들을 살펴봤을 때 답이 나왔습니다. 서구 기술이 아프리카에 도달했을 무렵 콩고 같은 지역들은 감시가 거의 없이 왕들이 느슨하게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의적인 세금으로 수입을 올리고 원하는 곳에서 무력으로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이것은 이런 무제한 지도자들의 통치를 피하고 싶어하는 집단들을 그 지역에 존재하던 기본적인 도로에서 더 멀리 밀어냈죠. 그래서 무역과 독립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대신 폭군적인 통치 제도들은 정확히 그 반대를 장려했습니다. 분열되고 자급자족하는 집단들이 현대까지 이어져 왔고 아프리카의 많은 국경 안에서조차 한 국가 내에 수십 개의 다른 문화 집단이 정치적 대표성과 권력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나쁜 지도자들이 자기 집단에 호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권력의 자리에 자신을 세우기 쉬워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경제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줄 거라고 믿기는 위험합니다. 훨씬 덜 효율적일지 몰라도 스스로를 돌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절대 군주가 변덕에 따라 그냥 빼앗아갈 수 있는데 손수레 같은 간단한 것을 만드는데 너무 많은 노력을 들일 가치도 없었죠. 물론 이것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현대 경제 투쟁을 정복과 식민주의를 탐구하지 않고 살펴보는 건 불가능해요. 아프리카 대륙이 가졌던 분열된 인구, 적대적인 환경, 형편없는 경제 관리라는 모든 도전들은 대서양 노예 무역과 나중에 식민 제국에 의해 엄청나게 악화되었습니다. 노예 무역의 기본 경제학은 불행하게도 거의 잔인하리만큼 단순했고 지금까지 탐구해온 많은 근본적 약점들을 먹잇감으로 삼았어요. 식민 제국들은 새로 발견한 아메리카에 플랜테이션을 세웠는데 불행히도 동인도의 다른 식민지들과 달리 원주민 인구가 이국적인 향신료를 재배하는 일에 투입되기에는 너무 빨리 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새로운 노동력을 수입해야 했고 당연히 스스로 할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많은 무제한 아프리카 통치자들은 이미 노예 노동을 사용하고 있었고 유럽 기술, 특히 총기와 교환하여 이 끔찍한 산업에 기꺼이 참여했어요. 총은 기술적으로 진보한 도구였지만 다른 많은 기술과 달리 그냥 빼앗길 수 있다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산이면서 동시에 재산권을 집행하는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집단들은 더욱 강력해질 수 있는 도구를 얻고 경쟁자들을 붙잡아 해외로 보내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이 노예 노동력을 가져다가 새 식민지에서 일하게 해서 유럽에 팔 이국적인 상품들을 생산했고 그 수익으로 더 많은 총을 사서 아프리카에 팔고 더 많은 노예 노동을 받는 구조였죠. 그들이 아프리카 자체에 식민지를 세우지 않은 이유는 당시 아프리카 집단들이 서로 싸운 긴 역사 끝에 꽤 강력한 적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대 질병과 위험한 동물들로 가득하고 토양도 평균 이하인 그들의 고향 땅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대서양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게 더 쉬웠는데 이는 아프리카를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물론 이 시스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메리카 식민지들이 독립을 선언하기 시작했고 산업혁명은 서구 군대를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었어요. 1600년대에 목조 범선과 초기 총기만으로는 유럽 열강이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하던 것처럼 아프리카를 식민지화하는 게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 군대와 증기선, 열대 질병에 대한 기본 치료법이 생기자 광대한 아프리카 대륙은 식민지로서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죠. 특히 산업시대에 갑자기 매우 유용해진 자원들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대륙에서 이 시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너무 자세히 다루면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내려갈 정도입니다. 순전히 거시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이 대륙이 오늘날까지 고군분투하는 많은 정부 문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식민 열강이 아프리카를 떠날 때 그들의 도구와 통치 구조, 산업 관계를 가지고 갔어요. 대륙의 교육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고 이제 많은 집단들은 전통적인 생활 방식으로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대륙 전역에서 폭력적인 권력 장악이 일어났고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이 완전히 선의를 가졌다 해도 효과적인 정부를 운영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훈련이 없었죠. 물론 대륙 전역의 많은 지도자들이 선의를 가지지 않았고 부패 사례들은 일어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립 당시 아프리카 일부는 유럽인들 스스로 세운 관료 시스템과 법원 시스템 등의 시작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들은 주로 주요 인구 중심지와 주요 도시 지역에만 있었어요. 사회에 침투하지 못했고 완전히 정당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유럽인들은 통제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세우려 할 때 종종 더 정당한 토착 제도들을 파괴했죠.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를 식민지화한 영국인들은 시에라리온 같은 곳에도 자신들의 통치 가문을 도입하려 했고 그들이 떠났을 때 제도의 껍데기, 골격은 새로운 경제 활동을 구축하는데 그다지 유용하지 않았지만 강자가 장악해서 착취에 사용하기에는 매우 적합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제적 번영을 위한 황금 티켓이어야 할 천연 자원은 많은 경우 전제 군주 지도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개인 금고로 사용되었어요. 지속적인 정치적 혼란과 무제한 권위의 계속된 통치는 대륙 전체가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거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전역의 어떤 산업이든 다른 대륙의 비슷한 산업보다 본질적으로 더 위험하다고 여겨지죠. 이것은 아프리카가 잠재적 상승 여력이 큰 기본 프로젝트조차 자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냥 너무 위험하다고 여겨졌거든요. 때로는 이 평판이 정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 달 전 우리는 니제르에서 전개되는 분쟁과 그것이 석유 파이프라인 개발을 어떻게 중단시키는지 살펴봤는데 투자 수익을 보기 가장 쉬운 인프라 프로젝트 중 하나임에도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국가에서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상황이 거의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낙관할 여지가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관리할 견고한 제도 개발 실패의 근본적인 문제들 중 많은 부분이 진전의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로빈슨과 아세모글루의 논문은 13년도 전에 쓰였고 그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보츠와나는 독립 이후 60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 중 하나예요. 보츠와나를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프리카 탓으로 돌리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륙국이고 온갖 종류의 자연 장벽들 때문에 돌아다니기 쉬운 나라가 아니에요.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저주라고 불린 다이아몬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독립 시기에 엄청나게 가난했고 도로도 거의 없었고 교육받은 엘리트도 없었죠. 하지만 더 나은 제도를 구축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안정적인 재산권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합리적으로 잘 작동한 민주주의를 만들었습니다. 법원 시스템이 한 집단을 다른 집단보다 편향하는 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사람들과 교육, 공공 인프라에 투자했어요. 다이아몬드 자산을 잘 관리했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혼합된 결과가 나올 것이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전 세계의 금리가 지금 높은데 이것은 국제 투자자들이 아프리카 같은 곳에 더욱 덜 끌린다는 걸 의미해요. 현금이 1%도 안 되는 수익을 낼 때는 아프리카를 선택지로 보는데 좀 더 동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극도로 안전한 투자를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대륙은 또다시 많은 주목도 높은 분쟁에 휘말려 있어서 중국 같은 나라들조차 한 발 물러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경제학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50년 전만 해도 아시아 대부분이 오늘날 아프리카 대부분과 같은 경제 상황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300년 전 인류 역사의 장대한 계획에서 눈 깜짝할 순간에 가장 부유한 서구 국가들조차 오늘날 대륙과 비슷한 경제 산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서 가장 가슴에 와닿는 교훈 중 하나는 경제적 성공이 더 많은 경제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대부분의 경제는 정체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지 않게 되죠. 아프리카의 시대가 온다면 그것은 문제에 시달렸던 다른 모든 지역이 첫 돌파구를 만들 때까지와 같은 경제 성공 스토리가 될 수 있습니다.